네, 이번 시간은 담보 물건 하겠습니다. 책자 178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또 한번 가봅시다. 이 편원 물건법의 테마입니다. 네, 담보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 네, 이 소유권에서 온 거죠. 네, 소유자는, 소유권 있는 소유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네, 있어요. 이 사용 수익권 준 것이 용익물건. 자, 처분하는 것은요, 네, 소형 물건을, 네, 매각해서, 그죠? 매각해서 결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매각하기가 어려우면요, 네, 담보로 받아서, 담보 대출 받으면 돈 환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권 주는 것이 뭐다? 담보 물건이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 가면은 카센터가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카센터. 또 동네 어딘가 분명히 전당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당포. 자, 그 다음에 또 은행은 있겠죠. 은행. 그래서 담보 물건 할 때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카센터 한번 가본다. 두 번째, 혹시 전당포가 있으면 전당포 앞에 서본다. 아니면 은행. 그래서 카센터 가면요, 카센터 주인은, 네, 자동차를 고치러 온 사람 있죠? 네, 고치러 온 자동차를 뭐 할까요? 네, 자동차를, 네, 점유를 하면서 이 자동차에다가 지출 비용 있죠? 지출 비용 있잖아요. 무슨 비용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장착시켰죠? 그 지출 비용에다가 자기 인건비, 자, 지출 비용 달라는 비용을 돌려달라는 상한 채권을 가지고, 네, 돈을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요, 네,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이야기예요. 유치권 행사. 그래서 자동차 점유하다가, 그죠? 그 자동차 관련된 비용 채권 가지고 받을 때까지 안 주겠다 행사할 수 있는 게 뭐다? 유치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의 특질은 점유가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자동차를 점유를 하다가 자동차 관련된 비용 상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가 먼저 돌다가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하는 특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유가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부활할 수 있다면 다시 유치권도 다시 부활하는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당포 가봐요. 전당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 갈 때 그냥 가면 돈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값 나가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전당포 주인은 이 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저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소비대차라고 해요. 무슨 대차? 네, 소비대차에 따라서 전당포 주인은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채권. 그죠? 그래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갖고 있다 이야기예요. 동산을. 그래서 이 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바로 뭐다? 네, 질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권. 따라서 현재 질권 갖고 있는 사람은 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질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동산을 현재 뭐 하고 있다? 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영화를 보게 되면 전당포 풍경이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딱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다 뭐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당포 주인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당포에는 값 나가는 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당포. 그래서 요즘은 가끔 여러분들 많은 혹시 여성분께서 명품 가방을 갖고 있다가 명품 가방 있잖아요. 네? 명품 가방을 갖다가 네, 이 전당포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당포가 이 명품 가방을 담보로 바꿔서 대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동산 담보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행이에요. 은행. 네. 집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려고 할 때는 아파트 있죠?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죠. 그 대출 받는 게 소비대차예요. 법률 용어로. 대출 받는 게 뭐라고요? 소비대차. 대출. 그죠? 대출. 그러면 대출 해주는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지 않습니까? 자, 이 부동산 담보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저당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 담보로 제공받지만 이 은행 채권은 저당권은 있지만 이 부동산을 갖다가 점유는 하지 않아요. 전당포 주인은 동산을 점유하는데 여기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네, 이게 담보물권 종류 세 가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카센터 한번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전당포 갔다가 이렇게 은행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혹시 담보물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담보물권을 공부하세요. 카센터 가가지고 유치권 이야기를 막 자기 혼자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전당포는 가서 떠들 거 없어요. 그냥 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탈락이야. 예,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제공 받는 거, 요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 범위고 시험 범위예요. 요것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당포에서는 질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은행 가서 은행에서 돈 빌리니까 소비대차 채권 받아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전부 다 채권이 있어야 되겠네요.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채권. 그죠? 전부 다 채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채권이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뭐가 붙어요? 이렇게. 네. 유치권도 붙는 경우도 있고, 질권이 붙는 경우도 있고, 저당권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이런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죠. 채권이 있어서 유질저 담보 물건이 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은 주가 되고 이건 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채권 없는 담보 물건. 생각해 봅시다. 채권 없는 담보 물건. 그죠? 존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틀렸어요.
그죠? 근데 담보 물건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맞겠죠. 이게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채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담보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 담보 물건만 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담보 물건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은 주가 되고 담보 물건은 종이 된다. 그 무슨 관계 있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종 관계.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수리비를 다 냈으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죠?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돈을 다 갚으면, 채무를 다 변제했다면 유치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치권 소멸하겠죠. 여기도 가서 채무를 변제하면 질권 계속 유지하면 안 되죠.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같이 따라 죽겠죠. 여기도 은행에다 돈을 다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가 소멸하면, 그죠? 주가 소멸하면 종도 같이 소멸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종성.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한다. 네, 그래서 거기 178페이지에 첫 번째가 부종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주된 채권이 이렇게 이전하면, 그죠? 이 종된 것은 여기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 가면 종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한다? 네, 수반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면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 죽으면 종 따라 죽는다. 부종성. 주 이전하면 종도 따라간다. 수반성. 자, 이 두 가지는 주종 관계에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일로 가볼게요. 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이야기에 수리비가 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수리비를 90만 원 냈어요. 90만 원. 자, 그러면 잔액 10만 원이 남아있죠. 잔액. 그러면 유치권 계속 행사하는 겁니까? 90만 원어치 유치권 빼고 10만 원어치만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까? 그쵸? 그러면 10만 원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네,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잔액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목적물 전부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불가분성. 힘들면 자동차 100만 원어치 유치하고 있는데 90만 원어치 냈다고 가지고 90만 원 쪼갤 수는 없잖아요. 무슨 성?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분성. 자, 질권은 그냥 똑같은 얘기고, 똑같아요, 이것도요. 만약에 지금 100만 원 빌려갔다. 자, 90만 원 갚고, 나머지 10만 원 채무가 남아있으면 계속 질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첨부 효력이 미친다. 은행도 마찬가지. 10억을 빌렸는데 9억을 갚았어요. 잔액 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죠. 자,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다 한이 있더라도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것. 네, 그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어도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나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불가분성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자,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어요. 무슨 권이 있다? 네, 유치권자는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해줘요. 이게 포인트예요. 경매권인데 이걸 인정 안 합니다. 네, 유치가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질권은 시험법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네,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들어가. 그래서 이 유치권에만 우선 변제가 없어서 물상대의성이 없고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도 있고 물상대의성도 인정돼요. 자, 그걸 여기다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이제 물상대의성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갑의 건물이 있었다. 자, A는 자, 인테리어 공사 비용 채권 때문에 유치권 현재 행사 중.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을 대출받은 은행한테는 채권 때문에 저당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그러면 여기는 뭐가 생명이요? 점유가 생명이죠. 저당권자는 담보만 갖고 있지 점유하지 않아요. 은행은 저당권만 갖고 있지 이 목적물을 점유를 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점유가 돼야지 유치권 들어가니까 생명이죠. 네, 그러다가 건물이 화재가 났다 생각하세요.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권자는 자, 점유하고 있다가 불이 났으니까 유치권자는 불 끄러 갈까요? 불 구경 갈까요? 불 끄러 가야 돼요. 불 끄러.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 구경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불 구경. 결국은 건물이 홀라당 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갑이 다행스럽게 화재 보험을 들어놨네요. 화재 보험 들어놨으니까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겠죠. 자, 이때 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라서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금 청구권 관련돼서 이쪽은 물상대의가 인정됩니다. 여기는 물상대의가 인정이 안 돼요. 결국 여기가 인정받기 때문에 이 돈은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이쪽이 가져가는 거예요. 점유가 생명인 유치권, 점유가 없는 저당권.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저당권만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178페이지의 물상대의 얘기예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가 무슨 성? 해볼게요. 여기 유치권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질권이 있었고, 저당권. 질권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자,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제 부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다 채권 밑에 있는 거니까 부정성 있고요. 수반성 있는가 없는가? 주정관계 있으니까 다 있다 보면 되죠. 또 불가분성 나눌 수 없어요. 채권 있는 그럼 다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제 물상대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 따지거든요. 유치권만 없어요. 여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왜? 여긴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여긴 다 우선 변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몇 페이지? 178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담보물권 특성.
자, 이걸 이제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쪼개서 보겠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무슨 권? 유치권. 네, 그래서 179페이지 유치권 나와요. 자, 조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320조 유치권 들어가면 처음 시작된 단어가 뭐예요? 타인 물건이죠. 자, 보세요. 타인의 물건 또는 조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유가증권이 있었다. 그죠? 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자, 보세요. 점유를 하다가 이렇게 돼. 점유하다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이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 관련된 뭐다? 채권입니다. 네, 관련된 뭐가 있다? 채권이. 그죠? 채권이 뭐에 있다? 변제기에 있다. 이 얘기예요.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래했는데 안 주면 그때 무슨 권 행사한다?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야기죠. 유치권 행사는 다른 거 없어요. 네.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징이 먼저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이렇게 계속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면 받을 때까지 당연히 무슨 권? 유치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점유가 만약에 뭐가 되면 상실되면 네, 당연히 유치권도 뭐 한다?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실했다가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혹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네, 이것도 뭐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리셔요.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보세요.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간다. 공식이야. 타인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해서 그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법적 성질이 나오죠. 유치권은 동산,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다 있어요. 여기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기 유가증권도 있잖아요. 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 유가증권 유치권 있다. 법적 성질의 2번. 점유를 필수적으로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채권 완전 변제받을 때까지 자, 채권자가 유치물 양수인 심지어 제3자한테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 아닙니까? 그러면 갑에 자동차가 있었다. 을이 저 자동차를 뭐 하다가 네, 점유하다가 수리비 채권 때문에 현재 유치권 행사 중. 그러면 갑은 자동차 소유권에 있어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가 팔았다는 얘기 이렇게 제3자한테 매매해서 제3자가 나타났어요. 소유자예요. 그럼 물은 바뀌거나 말거나 무슨 권?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갑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듯이 얘한테도 행사할 수 있죠. 단 조심할 것은 채권은 얘한테만 공격해야 되지 얘한테 채권 점유가 아니죠. 여기 채권이 있죠. 채권은 only 얘한테만 행사해야 되지 얘한테 달라 할 수는 없어요. 물권, 유치권은 이쪽 저쪽 다 들어가지만 이 수리비 채권은 얘한테만 요구해야 돼요. 얘한테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누가 오든지 모든 사람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고 180페이지 가시면 뭐 성립 요건 해가지고 뭐 똑같이 나오잖아요. 타인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 여기 물건,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다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거니까 자신의 물건 가지고는 안 되죠.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유치권자가 될 수는 없겠죠. 타인의 물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채권, 목적물, 결연관계가 있습니다. 목적물하고 그죠? 채권의 결연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네, 임차인,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하고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 부동산을 뭐 하다가 보세요. 자, 이 관련돼서 임대차 하게 되면 처음에 보통 보증금 지급할 거예요. 보증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의리, 이 목적물을 뭐 하죠? 첫 번째 점유를 하겠죠.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다음에 돌려다는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는 공식이 떨어지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참고로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공식이 안 맞아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채권, 유치권, 보증금은 처음에 지급한 돈이죠. 이 물건 관련 점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치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점유. 네, 점유가 생명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적법한 점유.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적법 점유에서 출발해야 되지. 이 점유가 만약에 무슨 점이면, 네, 불법 점이면 유치권 인정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을 거예요. 적법 점유에서 시작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유치권 배제 특약. 네, 뭐 하지 행사하지 않기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으면요, 이 특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특약 유효한 거니까 이때는 무슨 권 행사하면 안 돼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자, 효력 있습니다. 효력, 목적물, 유치, 점유계속, 인도, 거절. 또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도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생명? 점유. 그리고 무슨 변제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매권은 줍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권에 있으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유치권에 관한 얘기고, 자, 다음에 이제 182페이지 가면 저당권 나오죠. 저당권. 네, 저당권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저당권은, 네,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 대출. 자, 뭐가 있을까 보세요. 자, 대출을 받는다. 자, 이게 이제 소비대차로 보시면 돼요. 소비대차. 자, 소비대차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이라 합시다. 그러면 대출 받으면서 이쪽에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이야기예요. 담보 갖고 와라 얘기예요. 그러면 담보 제공자가 있고요. 제공자가 있고 담보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자.
자, 부동산 담보를 법률용어로 고칩니다. 저당권입니다. 담보가 뭐라고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러면 이 받은 자를 뭐라 하느냐? 저당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러면 제공자를 뭐라고 하는가? 저당권 설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당연히 채권자 갑이 받는 게 당연한 보통이겠죠. 근데 담보 제공자는 을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을 아닌 병의 부동산이 대신 담보로 들어올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을은 채무자가 되고요. 그죠? 병은 제3자라고 해요. 제3자. 이 제3자는 물건으로 보증섰다. 그래서 제3자를 다른 말로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물상보증인. 봅시다. 저당권자는 그죠? 저당권자는 갑은 누구죠? 채권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 제3자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점유는 누가 합니까? 자, 설정자가 계속 점유를 하지요. 저당권자, 채권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그죠? 담보 제공해서 돈도 빌려 쓰고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 중에 꽃이 무궁화꽃. 담보 물건의 담보 물건이 바로 뭐다? 저당권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특징.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다. 대신 돈 갚을 날짜 안 갚으면요. 저당권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게 포인트야. 점유하지 않는다. 단 경매에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럼 아까 유치권하고 반대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우선 변제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게 좋아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유치권의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고 저당권의 이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이에요. 그래서 약정 담보 물건.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우선 변제가 없었어요.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를 인정하죠. 그래서 물상대성 들어가는 데에는 물상대성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대차 채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비대차 할 때 보통 금전을 많이 빌려 쓰죠. 금전. 근데 시골에서는 쌀도 빌려 쓸 수 있어요. 쌀 소비대차도 있고요. 금전 소비대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금전 채권도 있지만 쌀 빌려 쓰는 채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채권. 그러니까 이게 쌀 채권은 멋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고친 말이 뭐냐면 특정물 인도 채권. 금전 채권 아닌 특정물 인도 채권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 쌀 채권, 특정물 인도 채권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 단 등기부에다 기재해야 되겠죠? 그때는 가격으로 환산해서 기재하면 된다는 거. 이게 저당권 내용입니다. 그 책자 보시면 거기 183페이지에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3페이지에 계약의 당사자 정도는 기억하세요. 박스돼 있죠?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 채권자가 됨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담보 제공자는 설정자 가능하고 채무자도 가능하고 제3자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 그다음 맨 마지막에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 특정물 인도 채권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저당권에서 포인트가 뭘까 보세요. 이제 포인트가 뭘까? 네. 그럼 가장 좋은 건 돈 갚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채권 있고 저당권 붙였다가 돈 갚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을 안 갚는데 문제가 있죠. 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이에요.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실행하는 거예요. 경매. 자,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이 나타나요. 경락인. 그래서 경락대금을 다 모아고 완납하게 되면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경매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상수형 경기, 경매. 그죠? 그럼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채권자는 무슨 권자죠? 저당권자죠. 부동산을 왜 경매에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권자는 이 경락대금 들어가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돼요. 채권 회수해야 돼요. 자, 회수할 때 들어가서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만 가져가요. 그래서 채권 회수했을 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원본을 찍어가요. 원본. 여기서 원본. 두 번째가 약속된 이자를 가져가야 돼요. 세 번째가 혹시 벌칙금, 약속 위반했을 때 위약금. 그 다음에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이자라고 그래요. 지연이자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하고 들어간 비용들 있죠. 그죠? 실행 비용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돈 안 갚아서 실행했으니까 가져가야 되겠죠. 이 중에서 조심할 게 요 B하고 D를 잘 기억하세요. 이 이자는 변제기 도래 이전 이자는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지연 이자는 막 가져가면 안 돼요. 후순위 권리자도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는 1년분만 가져가라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360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본 거고, 그럼 이제 또 경락인 입장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락인 입장. 그래서 이 목적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담보 들어온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라든지 부합물이 있어요. 부합물. 또 종물도 있어요. 이걸 종된 권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경락인 입장에서는 경락받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붙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합물도 같이 취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종물도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등기 전후를 묻지 않고 부합된 물건 종물도 경락인이 덤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과실 관련돼서 과실은 누구 건가? 그래서 저당권자가 아니면 설정자인가? 열어볼게요. 자, 부동산에서 나오는 차임이 있어요. 차임은 누구 걸까요? 누구일 거예요, 누구. 그죠? 자, 점유를 하는 이 설정자 것이 될까요? 담보에서 부동산을 이제 원물이 되거든요. 차임은 과실이 돼요. 그러면 이 차임은 과실은 누구 거냐는 얘기예요. 네, 점유하는 이자 겁니다. 저당권자는 이거 원래 못 가져가요, 과실을. 다만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 여기 못 가져갑니다. 결국 이런 얘기네요. 압류 전까지는 점유하는 설정자가 과실을 가져가고 압류 후는 이쪽에서 가져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합물, 종물, 과실 설명드렸습니다. 뭐 요 정도에서 설명드리면 그 내용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185페이지에 부합물, 종물, 과실. 네, 그 다음에 저당 토지에 있는 이 건물은 네,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일괄경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기본서에 설명드릴게요. 네, 법정지상권은 설명드렸어요.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경매에서 토지 건물이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네, 그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뒤에 공동저당, 그 다음에 근저당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종류 두 가지. 무슨 건?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건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단 우선 변제 없습니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담보물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